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서울 소방 지령망에 장애가 생겨 한때 출동 등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사고 발생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데 1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주 주춤했던 독감 환자가 다시 늘어 유행 기준의 6배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치인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구 대비 환자 수는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2배 넘게 많은 상태입니다. 주사 한 방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법이 미국에서 개발돼 해당 분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제거를 막는 유전자의 염기 하나를 바꿔 무력화시키는 방식인데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열과 진동을 융합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어내는 새로운 에너지 수확 방식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동일한 열과 에너지를 각각 활용해 얻은 에너지보다 2배의 에너지 수확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흠집이 생기거나 잘려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가치유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기존 소재들보다 투명도가 높고 실온에서도 손상 회복이 가능해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나 자동차용 코팅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주춤했던 독감 환자가 다시 늘어 유행 기준의 6배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올해 46주 차인 이달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37.4명이었습니다. 44주 차에 39명을 기록한 뒤 45주 차 32.1명으로 꺾인 다음 다시 증가한 것으로 이번 유행 기준인 6.5명보다 5.8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 13.2명과 비교하면 의심 환자 수가 3배나 많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84.6명, 13세에서 18세 87.3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절기부터 1년 넘게 질병청의 유행주의보 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등 이례적인 유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를 편집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 있어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의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단 1개만 바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많아지는 고지혈증.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매일 약을 먹어 조절해야 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한 번의 수액 주사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mRNA 등으로 구성된 유전자 가위가 간으로 이동해 간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간세포의 유전자 가운데 혈중 콜레스테롤의 제거를 막는 유전자 PCSK에 정확히 찾아가 염기 하나를 A에서 G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PCSK9 유전자는 무력화돼 기능을 상실합니다. PCSK9이 사라지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수용체가 많이 나오게 돼 혈액 속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집니다. 만성 고지혈증 환자 10명에 투여한 결과 혈중 저밀도 콜레스테롤 농도가 55%까지 줄었는데 시판 고지혈증 치료제보다도 우수한 효과입니다. We were encouraged that in the higher dose cohorts, the LDL-C reductions were clinically meaningful and durable. 연구팀은 열과 두통, 몸살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수일 후 원상 복구됐다고 말했습니다.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이 약물 투여 5주 후 사망했는데 독립 외부 전문가 집단의 조사 결과 투여한 약물 때문이 아니라 기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FDA도 지난달 임상시험을 허가했고 연구팀은 내년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Heart-1 provides the first successful human evidence that one can edit a single DNA base in the liver for a clinical effect. 이번 성과에 대해 과학계에선 고지혈증 치료에 새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선 유전자 치료의 경우 장기 영향을 예측하기 힘들다며 조심스러운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심장협회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학술지 네이처가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엠폭스 사망자가 처음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카르타의 병원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엠폭스는 주로 피부 접촉이나 책,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되며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 이후 5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실제로는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국 의사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최근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수요 조사를 발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는 결과를 내세워 의료계와 협의 대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의 강도를 점차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연기한 끝에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2,100여 명, 2030년까지는 4,000명 가까이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협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많은 소모품을 쓰는데 정부는 요양비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해외여행을 나간 사이 요양비를 신청했다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공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때부터 1형 당뇨를 알아온 25살 직장인 오모 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요양비를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을 하던 도중 요양비를 신청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작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으니 부당급여다. 해외여행 나가 있는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도 아니라 이후 180일에 대한 모든 재료비를 다 보내달라고. 당뇨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치열침과 같은 소모성 재료들이 매일 수십 개씩 사용됩니다. 1년에 몇백만 원이 들어 부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어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요양비 신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요양비 급여가 중단된다며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대리 처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양비가 줄어들 수 있어 환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신청서를 받을 때 청구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0일 이후 날짜에 맞춰서 달력에 미리 적어놓고 꼭 그 날짜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공단은 환자들이 부당하게 요양비를 타내려고 해외에서 신청한 건지 모르고 한 실수인지 소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이 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죠. 최근에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모품 의료기기나 의료약품을 통해서 치료가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진료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1형 당뇨 환자는 물론 해마다 요양비를 신청하는 환자들도 늘면서 건강과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공단 측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공간과 시작을 알 수 없는 오랜 시간으로 인해 실체를 탐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직접 가볼 수 없는 우주를 파악하기 위해 빛이나 전파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 운동할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파동, 이른바 중력파인데요. 우주의 본질을 알려주는 중력파와 그 미세한 파동을 잡아내기 위한 과학자들의 치열한 노력을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이성호입니다. (1916년) 아인슈타인이 처음 예측하고 약 100년 만에 발견한 또 하나의 존재, 오늘은 시간과 공간을 흔드는 중력파에 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력파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 운동할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파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이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의 주변 시공간이 휘어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이 알려졌죠. 이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주변 시공간의 휘어진 상태가 바뀌면서 그 요동이 중력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천체인 블랙홀과 그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중력파가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보다 가벼운 중성자별의 충돌이나 초신성 폭발과 같은 격렬한 운동에서도 중력파가 발생하고 은하와 은하의 충돌과 같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운동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과 같은 평범한 별들이 서로의 주변을 공전하는 쌍성계에서도 중력파는 나오는데요. 다만 그게 너무 미약해서 측정하기 어려울 뿐인 거죠. 때문에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한 후 실제 관측에 성공하기까지 약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블랙홀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매우 강력한 중력파에 의한 시공간의 요동이라고 해도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수 킬로미터의 길이가 원자핵 하나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변하지 않는 극도로 작은 변형입니다. 네, 이렇게 미약한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했습니다. 레이저 간섭계는 하나의 레이저에서 출발한 빛을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 나누어 보낸 후 같은 거리에서 반사시켜 되돌아올 때 두 레이저 빛이 같은 위상으로 겹쳐지면 더 밝게 증폭되고 반대 위상으로 겹쳐지면 상쇄되어 어두워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중력파 검출기는 이러한 레이저 간섭계가 상쇄 간섭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중력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중력파가 레이저 간섭계를 지나가면 두 방향의 빛의 경로가 중력파의 진행 방향과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때 상쇄 간섭 상태가 깨지면서 보이지 않던 레이저 빛이 측정되면 중력파가 검출된 신호인 겁니다. 최초로 중력파 검출에 성공한 라이고 검출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시공간 변형량의 기준이 되는 레이저 광경로의 길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4km의 대규모 레이저 간섭계를 건설했고 공진기라는 장치를 써서 광경로 도중의 빛을 약 280번 왕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반사시키는 40kg의 육중한 거울은 외부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단계의 진동 차단 장치를 거친 후 0.4mm 두께의 유리섬유 4가닥이 매달려 있습니다. 4km의 레이저 광경로 전체는 어떤 입자나 소리의 영향도 차단하기 위해 대기압의 7,600억 분의 1 수준의 초고진공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 결과 라이고는 2015년 9월 14일 사상 최초로 중력파 검출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양자조임이라는 기술을 써서 빛의 양자역학적인 요동까지 억제하는 등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약 5억 광년 떨어진 곳의 중성자별 충돌 사건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성능에 도달했습니다. 네, 중력파는 지금까지 우리가 빛과 같은 전자기파를 통해 보아온 것과는 다른 측면의 우주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이나 전파는 어떤 천체가 운동하거나 격변할 때 간접적인 현상으로 관측되지만 중력파는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활동하지 않는 블랙홀과 같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 천체들을 검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력파와 전자기파 관측을 결합하면 우주를 보다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또 중력파 관측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같은 중력 이론들을 검증하는 등 물리 법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암흑 에너지와 같은 우주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파 검출기는 진동에 극도로 민감해서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거의 모두 감지할 수 있고, 중력파는 지진파와 달리 빛의 속도로 전파하기 때문에 더 빨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라이고의 뒤를 이을 차세대 중력파 검출기로 유럽 주도의 아인슈타인 중력파 망원경, 미국 주도의 코스믹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좀 더 진도가 앞서 나가고 있는 아인슈타인 중력파 망원경 개발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10km 규모의 레이저 간섭계 6개를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200m 내지 300m 깊이에 건설하고 열 잡음을 줄이기 위해 반사경을 영하 250도 정도로 냉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완성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설계 중이며, 아인슈타인 중력파 망원경의 성능은 우주 대부분의 블랙홀 충돌, 중성자별 충돌을 감지할 수 있고, 심지어 우주 최초의 별 탄생보다 더 먼 거리에, 즉 더 먼 과거의 블랙홀까지 검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별의 진화 과정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블랙홀이 아닌 우주 태초에 원시 블랙홀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과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력파 관측은 2015년에 최초로 성공한 후로 아직 채 10년도 지나지 않은 신생 분야지만 이미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고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최초의 망원경이 발명되었을 때 오늘날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미래의 중력파 검출기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을 텐데요. 더 많은 분들이 중력파 연구에 관심을 갖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꾸준히 연구를 이어가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독창적인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계획도시인데요. 널찍하고 깔끔한 도시 경관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 7, 8월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눈을 볼 수 있고요. 이 연말에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설명을 듣고서 남반구의 도시일 거라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의 과학도시는 호주 캔버라입니다. 네. 이 캔버라는 이 호주의 수도이면서 대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의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캔버라는 과학도시 중에서도 과학문화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준 높은 과학박물관이 있고요. 또 세계 최대 과학축제 중 하나가 매년 열리는 곳으로 이 과학문화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입니다. 네. 근데 사실 호주를 생각하면 뭔가 수도를 이제 시드니나 멜버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캔버라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캔버라가 호주의 수도지만 인지도 측면에서는 멜버른이나 시드니에 조금 뒤처지기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드니와 멜버른이 전통적인 호주의 대도시였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에 호주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해서 자치권을 얻게 됐을 때 이 호주의 수도 자리를 놓고서 이 멜버른과 시드니가 충돌을 했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타협 끝에 멜버른과 시드니의 중간에 있는 캔버라가 사실상 어부지리로 수도로 선정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캔버라의 건설이 시작된 건데요. 이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미국인 건축가 그리핀의 계획에 따라서 이 호주 수도가 건설이 됐습니다. 네. 캔버라의 모습을 보면은 주요 도로가 격자골이 아닌 방사형으로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가쪽으로 동심원 형태의 도로망이 있고요. 그 동심원을 자전거의
바퀴살처럼 연결한 이런 구조인데요. 네. 이 인공 호수도 있고 또 도시 내에 넓은 자연 초지를 끼고 있는 모양새로 이 숲의 도시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캔버라는 대표적인 이 계획 도시로 세계 곳곳에서 캔버라를 본뜬 계획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죠. 창원시가 호주 캔버라를 모델로 만들어진 세계 4번째 도시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전 세계 계획 도시의 조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주에 관광을 갔을 때는 뭐 시드니, 멜버른 이런 데 가면 좋겠지만 또 과학 문화를 보기 위해선 캔버라를 가는 게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캔버라의 관광객은 그리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이 과학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과학 관람객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호주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은 일부러 캔버라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관인 국립과학기술센터 퀘스타콘이 캔버라의 중심지에 있거든요. 이 퀘스타콘은 특히 체험형 전시로 유명한데요. 이 학문적인 과학보다는 흥미에 초점을 둔 전시물들이 200여 개가 전시돼 있습니다. 이 지진 체험 시설이라던가 자유낙하 체험 등이 있어서 이 오락실급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요. 네. 이 어린 자녀들이나 저학년 학생들까지 방문하기에 최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퀘스타콘이 전시물을 박물관 측에서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 어디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전시물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명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퀘스타콘의 한 해 평균 방문객이 40만여 명에 이르는데 캔버라시의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퀘스타콘은 호주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지어진 건데요. 이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이 과학관을 만들었다는 점 자체가 캔버라가 얼마나 과학 문화 인프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자, 그 조금 전에 호주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축제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축제인가요? 네, 이 과학문화의 도시답게 캔버라에서는 매년 8월에 국가과학주간이 열리는데요. 이 과학주간이 세계 최대 과학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네. 이 축제는 한 장소에서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내 곳곳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 동시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과학축제의 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호주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는 과학전시 부스들이 마련되는데요. 이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박물관 등이 대거 참여해서 이 전문 부스를 운영하고요. 또 참가 인원만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또 이 호주 국립대에서는 과학 이슈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열기도 하고요. 이 도시 곳곳에서 연구소 오픈랩이라던가 사이언스 쇼 그리고 과학 투어, 야간 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과학 축제가 열리는 8월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반구인 캔버라에서는 한겨울이거든요. 네.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름방학에 이색 과학 경험으로 여기 캔버라를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과학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호주 하면 예로부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자원을 활용한 과학 기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주가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6번째로 크고 이를 바탕으로 천연 자원과 농축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게다가 기후대가 열대와 아열대, 온대 이렇게 3가지 기후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농업과 바이오 분야에서 기초 응용과학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곡식류의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는 물론이고 이 동물의 육질 개량이라던가 형질 변환에 대한 연구가 역사가 깊습니다. 이 덕분에 이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추기에 유리한 환경이었고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캔버라에 있는 이 호주 국립대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호주 국립대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이 지구 물리학과 해양과학, 환경학, 지질학 등 이런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에서 20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호주가 사실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는 특히 석탄과 화석연료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석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는 호주의 석탄 생산량이 4억 톤을 넘기까지 했고요. 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 가운데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이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주가 청정에너지 대국으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무려 43%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기후변화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또 수송, 저장 사업 분야에서 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호주의 최대 전력망 회사도 탈석탄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내놓은 바 있고요. 이 석탄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이 호주 부호들도 청정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석탄 개발을 줄이더라도 호주가 에너지 분야에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네. 이 호주의 내륙이 좀 건조하고 더워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데 여기가 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기에 최적이라는 겁니다. 또 호주 국토에 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 광물이 풍부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호주가 석탄에서 벗어나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으로 점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야말로 저희 코너명 과학도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친환경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흠집이 생기거나 잘려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가치유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가치유 소재들보다 투명해진 데다 자가치유가 가능한 온도가 실온까지 낮아져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새로 개발한 자가치유 소재를 스마트폰에 보호필름처럼 붙여봤습니다. 투명해서 화면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터치도 가능합니다. 거친 솔로 세게 문질러도 쉽게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칼로 자른 뒤 실온 수준인 35도의 열을 가하자 1분 안에 재결합이 되고 6시간이 지나자 거의 원상태의 강도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소재는 기존 단점이었던 투명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강도와 복원력까지 유지했습니다. 자가치유된 이 소재는 비틀거나 잡아당겨도 멀쩡하고 2kg의 아령을 들어 올리는데도 끄떡 없습니다. 신발 밑창 수준의 인장 강도를 지녔는데 최대 10kg짜리 추를 매달아도 거뜬합니다. 연구팀은 고분자 속에서 끊어졌다가 붙는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는 새로운 수소 결합 구조를 만들어 소재 스스로 손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워지게 되면은 여름철이라든지 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 흘러내려버리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6시간 정도면은 이 흘러내리지 않는 특성과 자가치유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최적화 구간이라고 보시면. 연구팀은 개발한 소재가 투명도가 높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소재를 스프레이 형태로 바꿔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동차용 코팅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폐열과 진동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효율이 너무 낮아서 실제 활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열과 진동 에너지를 융합해 처음으로 무선기기를 작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자 엔진 부분이 드러납니다. 시동을 걸면 진동과 함께 엔진이 가동하며 표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섭씨 60도까지 오르고 엔진 진동도 심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열과 진동을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수학, 하베스터 연구는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열과 진동이 모두 효율이 낮아 실제 활용은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에너지를 각각이 아닌 서로 융합해 획기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론의 표면에 황동으로 된 판을 부착하면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황동판의 끝이 진동하며 에너지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얻어진 에너지는 열과 진동으로 각각 얻어진 에너지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는 1 더하기 1에서 2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때는
열전 소자와 앞전 소자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이 이상의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스마트폰 GPS에 위치 추적 센서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열과 진동으로부터 얻어진 에너지가 생활에 쓰이는 전자기기를 실시간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하베스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버려진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충분히 전환해서 무선 센서를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열과 진동을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은 우선 무선 전자기기에 적용 가능합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공장 집진기나 전동 펌프 등 사람이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장착된 무선 센서에 적용하며 다양한 정보를 배터리 교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에너지 컨버전 앤 매니지먼트에 실렸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지고 끄기도 쉽지 않아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점 윤성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뻘건 화염이 어둠을 뚫고 자동차를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 택시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불입니다. 당시 사고로 50대 택시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차장 내부가 한 채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재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기차 10,000대 가운데 1.12대에서 화재가 나 5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 폭주 현상으로 불이 옮겨 붙는 속도가 빠르고 연소도 쉽지 않아 추가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전기차에서 불이 날까? 무엇보다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충전을 계속하거나 급속 충전을 반복하면 배터리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완속 충전을 하고 충전율도 80%대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전 요금을 85%까지는 지금의 요금으로 동결하되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충전 요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화하고 누적화해가지고 비용이 점점 비싸지도록. 또 전기차 충전 시 충전 단자에 물기가 새어 들어갈 경우 감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눈에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안전자들의 안전운행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화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이 초기 진화를 하기 쉽지 않아 우선 대피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닷새 만에 오픈 AI 최고 경영자로 복귀하면서 업계의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드는 AI가 과연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지옥문을 열게 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은 오픈 AI 이사진에 의해 해고된 뒤 최고 경영자 자리를 5일 만에 되찾았습니다. AI 상업화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며 AI 개발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이사회는 오픈 AI 직원 대다수가 그를 따라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백기를 든 것입니다. 이사회는 앞서 올트먼이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자 이 인공지능 상용화의 위험성을 우려해 올트먼을 해고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올트먼은 인류를 무지에서 구원하는 거대한 진보가 눈앞에 다가왔다면서도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관련해 정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중국, 한국 등 28개의 나라는 AI가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dozens of countries signing the first ever declaration of its sort, saying that we need to develop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risks that frontier AI technology poses and work together to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em and then how to manage them. 전문가들도 자율적 문제 설정과 해결 능력을 갖춘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추론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쪽 이쪽에 대해서는 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이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옥문을 열 것인지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 연쇄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27일 오전 한때 서울 소방 지령망에 장애가 생겨 사건, 사고, 출동 등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등은 27일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일부 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망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차량 동태 관리 서비스로 사고 발생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망은 KT가 운영하는 망으로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불량 때문에 발생했고 해킹 징후는 없었다고 정부 공동조사팀이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 네트워크 장비의 사전 관리와 점검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8일 만에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가 원인 규명 설명에 나섰습니다. 정부 TF는 먼저 이번 정부 전산망 마비의 원인으로 네트워크 연결 장비인 라우터와 포트 등 일부 장비의 불량과 이상 작동을 꼽았습니다. 외부 공격과 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보안 당국과 함께 확인했지만 해킹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해킹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해킹에 대해서 유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TF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점검했지만 라우터 불량 외에는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비 불량을 규명하는 데 무려 8일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장애가 가지는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 TF가 설명은 복잡하게 했지만 이번 전산망 마비의 원인으로 꼽은 라우터나 포트는 가정집에서도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초적인 연결 장비들입니다. 결국 네트워크 연결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어느 기관의 책임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불량 장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시스템 관련 장비들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이나 사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상설장애 대응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장난 라우터 장비는 2016년 도입됐지만 아직 사용 기한이 만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후가 장비 불량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 부품의 손상의 원인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노후화가 원인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정부는 오래된 장비들은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다며 전수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징후 감시 체계와 상설 장애 대응반을 구성해 문제 해결 속도도 높일 예정입니다. 전산 장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알리고 디지털 정보 서비스가 중단돼도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정부 위기 대응 체계도 확립합니다. 또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 방식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특히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겠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규제를 보완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역량이 안 되는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큰 사업을 쪼개 맡으면서 공공정보기술 구축과 관리에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교체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 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를 외주에 의존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해 디지털 우수인재가 정부에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1,000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세대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인구는 1,021만여 명으로 20년 전보다 260만 명 줄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는 30년 뒤인 2050년에는 521만 3천 명으로 절반으로 줄고 비중도 20.4%에서 11%로 절반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청년 가운데 미혼자의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81.5%로 20년 전인 지난 2000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청년 세대 비중이 20.1%로 20년 전에 비해서 3배 늘었습니다. 청년 세대 중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53%로 성별로 보면 여자가 58.4%, 남자가 47.8%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전염병과 병충해 예방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머리를 만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머리니에 감염됐습니다. 친구 머리에서 이가 20마리 있어요. 남자애들은 머리 다 밀고 여자애들은 머리 짧게 깎아서 막 그랬어요. 때문에 최근에는 머리니를 잡아내는 참빗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닿는 곳이면 벽이건 바닥이건 가리지 않고 벌레로 가득합니다. 최근 몇 년 새 그 수가 너무 늘어서 이제는 그냥 지켜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비치니까 일이 막 볼 때 몇 킬로 날아와 막 역사는 게 훌훌훌훌 날아올라 막 그럼 손님들이 이 옷을 털고는 이 벌레가 묻을까 봐 이러고 막. 생태계의 파괴자 황소개구리 잡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행사지만 올해부터는 경기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일자리가 됐습니다. 바다도 강도 아닌 하천에서 낚싯대를 들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황소개구리 영역 확장을 막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토종개구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 크잖아요. 커가지고요 무섭고 징그러 좀 겉표면이요 징그러워가지고 못 만지겠어요. 인간과 함께 수억 년을 살아온 벌레. 과연 누가 승자의 자리에 설지 치열한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음식으로 섭취하면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영양제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명승권 교수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20건의 코호트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음식을 통한 비타민C 섭취는 폐암의 위험성을 18% 낮췄지만 영양제와 같은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타민C에는 암 유발 물질인 활성산소종을 억제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한데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다른 항산화제와 영양물질을 함께 섭취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명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66세 인구의 절반가량은 사망 확률을 높이는 부적절한 약물을 2개 이상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공동연구팀은 2012년부터 10년 동안 66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3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갓 노인 연령에 접어든 66세 인구의 53.7%는 한 종류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2.4개를 먹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인 부적절 약물은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임상적 위험이 이익보다 큰 의약품으로 사망이나 장애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처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뇌 시상하부의 기능을 조절해 살을 빼는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김은경 교수팀은 새로운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이 뇌 시상하부 신경 펩타이드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 대사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에게 이 물질을 투여한 결과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 펩타이드가 감소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 펩타이드는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물질을 투여한 비만 쥐에서 식욕 억제와 체내 지방량 감소, 갈색 지방의 열 생산 증가,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체중 감소, 당 대사와 인슐린 민감성 개선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2세에서 4세 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루이빌대 생명공학과 연구팀은 비정상적인 신경 연결을 포착할 수 있는 특수 자기 공명 영상 분석을 이용해서 자폐아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 아이 220여 명의 뇌를 특수 자기 공명 기기로 촬영한 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자폐아 뇌에서 보이는 특징적 패턴과 비교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98.5%의 정확도로 자폐아와 정상아를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되도록 급속보다는 완속으로 80% 정도만 충전할 것, 또 충전기에 물기가 묻지 않게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매번 지키기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요.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되도록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